인류의 전쟁사에 있어서 총기의 등장은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전투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원거리 타격 무기로 애용되어 왔던 활은 숙련된 병사를 양성하는데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관통력에 있어서도 갑옷을 뚫기에는 파괴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무렵 등장한 활강식 머스킷은 일주일 정도면 일반적인 사격수의 양성이 가능했고, 명중률도 활에 비해 높았으며 관통력도 우수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럽에서는 각종 사격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하며 총기가 활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활강식 머스킷에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효 사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총의 최대 사거리는 1km 정도로 매우 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00m를 벗어나면 탄착군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7세기에 접어들자 총열 내부에 나선형 홈을 파고 개머리판으로 어깨에 견착하는 라이플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은 사격 시 탄환이 나선형 강선에 맞물리면서 회전하게 되고, 이 회전은 자이로 효과를 만들어 안정된 탄도를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라이플의 유효 사거리는 기존 활강식의 100m에서 270m로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 총열 내부의 강선을 파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려워 군대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했고, 단지 일부 사격 애호가들이나 사냥꾼들 사이에서만 애용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증기를 이용한 공작 기계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총열의 강선을 새기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부품이 동일한 공정으로 제작되어 서로 호환이 가능했고, 품질도 균일해 라이플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이 무렵에는 총기의 발달과 더불어 탄환도 빠르게 발전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육군 장교 미니에가 개발한 미니에 탄의 등장은 총기 발달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탄을 강선에 맞물리기 위해 가죽이나 천으로 탄을 감싸고 꼬질대로 밀어넣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장전 시간도 많이 걸렸고, 한번 장전된 탄환을 다시 빼내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추형 모양의 미니의 탄은 뒤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사격 시 이 빈 공간이 가스 압력으로 확장되면서 라이플의 강선에 제대로 맞물리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미니의 탄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병사는 360m 밖의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었으며, 숙련된 사수는 1000m의 거리에서도 조준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발전을 거듭한 라이플은 신대륙인 미국에 그대로 이전되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식량을 구하고 야생 동물을 피하기 위해 사격수를 익혀야 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실력이 우수한 명사수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두운 청색이나 갈색 등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복장을 착용했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에 비해 전력이 약했던 미국은 저격이라는 변칙적인 전술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기사도 정신을 중시하는 영국군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1777년 라이플 연대를 이끌던 미국의 데니얼 모건 대령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견장을 착용한 영국군 장교만을 노려서 저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라이플 사수 티모시 머피는 영국군 사이먼 프레이저 장군을 노리고 저격에 성공했는데, 그가 말에서 떨어지자 사기가 저하된 영국군은 도주하기 시작했고, 독립군은 그 전투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861년 벌어진 남북전쟁에서 북군과 남군은 저격 부대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북군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북군의 하이람 버던 대령은 전문적인 저격 부대를 창설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뉴잉글랜드와 서부의 사냥꾼들은 실력이 매우 우수하다. 명사수로 이루어진 특별한 저격 부대를 만들어 적 장교와 포병을 사살해야 한다. 미국 전쟁성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저격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2개의 연대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병사들이 이 부대에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선발 과정은 200야드의 거리에서 총 10발을 발사해 5인치 이내에 탄착군을 형성하는 것이었는데, 이 테스트에 통과한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창설된 부대는 샤프슈터 연대로 불리게 되었으며, 부대원들은
청색의 북군 표준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위장 효과를 높인 녹색 옷을 특별히 제작해 입었습니다. 샤프슈터 연대에 지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총은 M1861 스프링필드 라이플이었는데 전문 저격수였던 부대원들은 이 총의 지급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이 총의 장전 방식이 전장식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총을 사격하기 위해선 화약과 탄환을 총구를 통해 넣고 보질대로 밀어넣어야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누워있는 상태에선 장전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은밀성이 생명이었던 저격수들에게 장전이 까다로운 전장식 소총은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원했던 총은 M1859였습니다. 총열 뒤쪽으로 탄환과 화약을 신속히 장전할 수 있는 후장식 소총은 엎드린 자세를 계속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군의 병기국은 M1859를 쉽게 지급할 수 없었는데 이 총은 제작 방식도 매우 까다롭고 가격도 전장식에 비해 3배 이상 비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샤프슈터 연대는 파업까지 선언하며 후장식 라이플을 요구했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병기국에 특별히 명령해 2000정의 M1859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남군의 상황입니다. 전쟁 초반 남군은 전문 저격 부대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북군이 샤프슈터 연대를 운용하는 것을 보고 그 필요성을 인식한 남군은 서둘러 북군과 유사한 저격 부대를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부분에 있어서 남군은 북군에 비해 상황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남군에도 무기 공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군의 스프링필드 조병창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의 소총을 유럽에서 수입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통해 총을 수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북군이 남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해상을 봉쇄하면서 정상적인 해상 교역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군은 북군의 해상 봉쇄를 피해 어렵게 소수의 라이플을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남군이 애용했던 저격총은 영국에서 개발된 엔필드 P53이었습니다. 남군의 한 장교는 엔필드 P53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엔필드는 매우 위력적이고 잘 맞는 소총이다. 다른 총들은 100에 500야드 정도까지만 믿을 수 있었던 반면 엔필드는 900야드의 거리에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남군이 사용했던 또 하나의 총은 휘트워스인데 이것의 총구는 육각형이어서 탄도 여기에 맞는 육각형 탄환을 사용했습니다. 이 총은 2000야드의 거리에서도 명중이 가능할 만큼 성능이 우수했지만 가격은 엔필드에 비해 4배나 비쌌기 때문에 대량으로 보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남군과 북군은 모두 비슷한 규모의 저격 부대를 운용했는데 그들은 주로 관측과 정보 수집 임무를 담당했고 기회가 있다면 적 고위급 장교나 포병 부대를 향해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저격수들에 의해 장교들의 피해가 점차 늘어가자 그들 사이에서는 저격수에 대한 공포심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고심했습니다. 결국 저격수를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전술은 같은 저격수로 맞대응하는 대양 저격이었습니다. 당시는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흑색 화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격수의 위치가 쉽게 노출되었고 이렇게 되면 반대편 진영의 저격수가 그곳으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초창기 저격수들은 나무 위에서 저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시야도 확보할 수 있었고 위장 효과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색 화약의 사용으로 사격 후에는 위치가 쉽게 노출되었고 한번 노출되고 나면 적으로부터 도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저격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조준경의 등장입니다. 광학 기술이 점차 발달하게 되면서 여러 개의 렌즈를 겹쳐서 사용하는 조준경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초창기 조준경은 고정식이었기 때문에 구입자의 눈에 특별히 맞추어져 있어 다른 사람은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렌즈 간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나사식 조준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간단한 조작을 통해 조준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준경은 보통 4배와 8배, 많게는 20배까지 확대가 가능했고 이로 인해 1000m가 넘는 거리에서도 저격이 가능했습니다. 남북전쟁에서의 최고 저격 기록은 1390야드인데 당시 초창기 라이플과 기본적인 조준경을 사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북군과 남군의 저격 부대들은 빠르게 해체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용했던 총기와 조준경을 모두 반납했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이에 따라 엄청난 희생을 통해 얻어진 저격술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식 군대에서의 저격술은 발전을 멈추게 되었고, 대신 민간의 사격대회나 사냥꾼들을 통해 저격술의 명맥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